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워진 10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 나는 20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손에 쥐고 호텔 로비에 서 있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모두들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여전히 넉넉해 보이는 차림새였다. 김민수 맞지? 진짜 오랜만이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박준호였다.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지만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롤렉스가, 정장도 명품 브랜드로 보였다. 준호야, 정말 오랜만이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솔직히 말하면 이 동창회에 참석하는 것이 내심 부담스러웠다. 20년 전 졸업할 때만 해도 나는 꽤 괜찮은 성적으로 명문대에 진학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장래가 촉망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야, 민수야. 여기 있었구나. 이번에는 여러 명이 함께 다가왔다. 체육부장 출신인 이성훈, 항상 개구쟁이였던 최동석, 그리고 학급의 인기남이었던 강태웅까지. 모두들 반가운 척하며 어깨를 툭툭 쳤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은근한 탐색의 기색이 엿보였다. 민수는 요즘 뭐해? 어디 다녀? 성훈이 물었고 나는 잠깐 망설였다. 현재 나는 작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대형 로펌도 아니고 연봉도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월세 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아, 나는 변호사하고 있어. 작은 사무실이지만. 오, 변호사구나. 역시 공부 잘하더니. 동석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저 그렇구나라는 실망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화려한 광경이 펼쳐졌다. 원형 테이블마다 동창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들 저마다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머, 김민수 맞지? 진짜 오랜만이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미선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고등학교 때 학급 부반장이었던 그녀는 지금 꽤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다. 귀걸이부터 목걸이까지 모두 브랜드 제품으로 보였다. 미선아, 잘 지냈어? 응, 나는 남편이 사업 잘 돼서 요즘 좋아. 너는 어떻게 지내? 역시나 같은 질문이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다. 다른 동창들은 저마다 성공한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태웅이는 IT 회사를 차려서 대박이 났다고 했고, 준호는 부동산 투자로 강남에 빌딩을 샀다고 자랑했다. 성훈이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지방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한다며 직원이 200명이나 된다고 했다. 민수야, 너도 변호사면 돈 많이 벌 텐데. 요즘 변호사들 연봉이 얼마나 돼? 갑자기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나는 목이 말라와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글쎄, 케바케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에이, 겸손하긴. 변호사가 평범하게 살긴 뭘. 시간당 수임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동석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주로 서민들의 소액 사건들을 담당했고, 때로는 법정, 국선 변호인 일도 했다. 화려한 기업 소송이나 고액 사건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 그런데 민수는 결혼했어? 애들은? 미선이가 물었다. 이것 역시 민감한 질문이었다. 나는 여전히 총각이었다. 연애는 해봤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다. 아직 혼자 살고 있어. 어머, 아직도? 변호사인데 신부감이 줄을 섰을 텐데.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약간의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이 나를 바라봤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나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물어봤다. 태웅아, 회사 어떻게 그렇게 크게 키웠어? 진짜 대단하다. 운이 좋았지. 초기에 모바일 앱 개발에 뛰어들어서 대박 친 거야.
지금은 직원이 150명 정도 돼. 작년 매출이 200억 정도 나왔어. 200억. 내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주변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준호는 어떻고? 나는 부동산이지. 10년 전부터 강남권 상가 위주로 투자했는데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평가액만 해도 뭐 그렇게 됐어. 그는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상당한 성공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와인과 양주가 나왔다. 다들 기분이 좋아지면서 더욱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준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애들이 꼭 제일 성공한 건 아니네. 이 말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들 그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고 있었다. 성훈이가 거들었다.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지. 요령이 있어야 하고 인맥도 중요하고. 맞아. 요즘 세상에는 실무 경험이 더 중요해. 태웅이도 동조했다. 그들의 말이 직접적으로 나를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찌르는 느낌이었다. 고등학교 때 나는 확실히 공부를 잘했다. 전교 10등 안에는 항상 들었고 모의고사 성적도 좋았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다. 민수도 그때 공부 정말 잘했는데 지금도 변호사 하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선이가 분위기를 달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어색해졌다.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는 아니잖아. 동석이가 웃으며 말했다.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랑 동네 법무사무소 변호사랑은 차이가 크지. 그의 말에 모두들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정확히 내 현실을 꼬집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변호사는 변호사지 뭐. 태웅이가 말했다. 근데 민수야, 솔직히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건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에이, 대충이라도. 우리 다 친구잖아. 정말 궁금하네. 변호사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분위기는 점점 더 압박감을 주고 있었다. 이들은 정말로 내 경제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이미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 나는 결국 솔직하게 답했다. 얼마나 안 많은데? 준호가 끈질기게 물었다. 한 달에 세후로 300만 원 정도?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놀람과 동시에 약간의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 그렇구나. 성훈이가 어색하게 말을 흐렸다. 300이면 요즘 대기업 신입사원 수준이네. 태웅이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20년 만에 만난 동창들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줄은 몰랐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도 몰랐다.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 미선이가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어색함이 묻어났다. 나는 술잔을 들어 와인을 마셨다.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 찼다. 아니, 그것이 와인의 맛인지 내 마음의 쓰라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동창회는 아직 시작 단계였는데 이미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자리를 뜨기에는 너무 어색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내가 월급을 털어놓은 후로 동창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그냥 옛 친구를 대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약간의 우월감이 섞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민수야, 준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다. 300이면 솔직히 서울에서 혼자 살기도 빠듯하지 않아? 월세만 해도 얼마나 나가는데. 맞아. 요즘 서울 월세가 장난이 아니잖아. 성훈이 거들었다. 우리 회사 신입사원들도 월세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던데.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그들의 말이 맞았다. 나는 지금 구로구의 오래된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까지 합치면 60만 원 가까이 나갔다.
거기에 생활비까지 더하면 정말 빠듯했다. 그래서 아직 결혼도 못한 거야? 혜웅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요즘 여자들이 경제력을 많이 보잖아.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게 경제적으로? 동석이가 확인 사살을 했다.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렇구나. 미선이가 동정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특히 서울은 더 그렇고. 하지만 그녀의 위로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변호사면 뭔가 더 번듯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형 로펌은 아니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아. 경쟁이 치열하고. 아, 그래? 나는 변호사면 다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혜웅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TV에서 보면 변호사들 다 멋있게 나오잖아. TV랑 현실은 달라. 성훈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님도 그냥 평범해 보이던데. 대화가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들은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내 현실을 까발리고 있었다. 그래도 변호사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미선이가 또다시 위로했다. 기회가. 준호가 코웃음을 쳤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 50 넘어서 기회가 뭔 기회가 있어. 이미 다 정해진 거지. 맞아, 이때가 기회야. 동석이가 동조했다. 우리도 이제 50인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기분이 더욱 착잡해졌다.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도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말 기회가 올까? 민수야, 그런데 너 차는 있어? 태웅이 갑자기 물었다. 또 다른 민감한 질문이었다. 나는 차가 없었다. 지하철과 버스로 다녔다. 차는 아직 없어.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이 편해서. 아, 그래? 성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인데 차가 없다고? 그럼 법정 갈 때도 지하철 타고 가? 그래도 괜찮아. 사실 가끔은 부끄러웠다. 다른 변호사들은 대부분 차를 몰고 다녔는데 나만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특히 지방 법정에 갈 때는 더 불편했다. 와, 신기하네. 준호가 중얼거렸다. 나는 변호사면 당연히 차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 차값도 만만치 않으니까. 미선이가 또 위로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질 대로 어색해진 상태였다. 그런데 민수야, 혜웅이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혹시 투자 같은 거 해봤어?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 별로. 아, 그래? 요즘은 조금씩이라도 해야 하는데. 적금만으론 한계가 있잖아. 투자할 여윳돈이 있어야지. 동석이가 웃으며 말했다. 300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할 텐데. 순간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너무 직접적이었다. 뭐, 그래도 조금씩은.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나는 투자할 여유가 없었다. 매월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비와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가끔 급한 일이 생기면 카드를 써야 할 정도였다. 다들 투자는 어떻게 해? 준호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다. 나는 부동산 위주지. 아무래도 안전하니까. 태웅이 답했다. 나도 부동산이랑 주식 반반 정도. 성훈이도 거들었다. 우리 남편은 비트코인도 좀 하더라. 미선이가 말했다. 모두들 저마다의 투자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몇 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그저 듣기만 했다. 민수도 변호사니까 법률 자문 받을 일 있으면 연락해. 준호가 말했다. 물론 친구 가격으로. 친구 가격? 태웅이 웃었다. 그럼 공짜? 에이, 그래도 밥값은 줘야지. 성훈이도 웃었다. 그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렸다. 내 전문성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았다. 농담이야, 농담. 준호가 손을 흔들었다. 그래도 정말 필요하면 연락할게.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굳이 너한테 맡길 일이 있을까?
라는 뉘앙스가 더 강했다. 이때 새로운 동창이 연회장에 들어왔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던 박지훈이었다. 그는 늘 리더십이 강했고 인기도 많았다. 지훈이다. 모두들 반가워했다. 지훈은 정말 성공한 모습이었다. 명품 정장의 고급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그는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서 인사를 나누었다. 다들 잘 지냈어? 민수야, 너도 왔구나. 그는 나를 보더니 잠깐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내 모습이 예상과 달랐나 보다. 지훈아, 너는 뭐 하고 있어? 태용이 물었다. 나는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어. 지금은 과장급 정도. 와, 외교관이야? 대박이네. 모두들 감탄했다. 별거 아니야. 지훈은 겸손한 척했지만 내심 자랑스러워하는 게 보였다. 그럼 해외 근무도 많이 했겠네. 준호가 물었다. 응, 미국이랑 중국에서 몇 년씩 있었어. 지금은 본부 근무고.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달랐다. 모두들 지훈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나는 더욱 소외감을 느꼈다. 민수는 변호사 하고 있어. 미선이가 소개했다. 아, 그래? 어느 로펌이야? 지훈이 관심을 보였다. 작은 사무실이야. 나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 아, 그렇구나.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도 변호사니까 좋겠네. 하지만 그의 어조에서는 실망감이 엿보였다. 아마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성공한 변호사를 기대했나 보다. 지훈이는 결혼했어? 성훈이 물었다. 응, 작년에 했어. 와이프도 외교부 동기야. 와, 엘리트 커플이네. 태용이 부러워했다. 신혼여행은 어디 갔어? 미선이가 궁금해했다. 유럽으로 한 달 정도 다녀왔어.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모두들 부러운 표정으로 들었다. 나도 언제쯤 그런 여행을 가볼 수 있을까 생각했다. 민수는 언제 결혼해? 지훈이 나에게 물었다. 아직 계획이 없어. 아, 그래? 나이가 나이인데. 지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화가 났다. 나이가 나이인데라니.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뭐 각자 사정이 있는 거지. 동석이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그렇긴 하지만 지훈이 말을 흐렸다.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졌다.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사실 화장실이 급한 게 아니라 잠시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초라해 보였다. 2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때는 모두가 똑같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몇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테이블에 앉았던 동창들이었다. 민수 진짜 안 됐다. 성훈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변호사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태용의 목소리도 들렸다. 300이면 정말 빠듯하겠어. 서울에서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준호가 말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는 거겠지. 요즘 여자들이 경제력을 워낙 중요하게 보니까. 동석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벽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좀 도와줄까? 미선이가 말했다. 뭘 어떻게 도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없고. 지훈의 목소리였다. 돈도 없는 게 문제야. 준호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변호사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시대가 바뀐 거지. 변호사도 이제 흔하고. 태용이 말했다. 그래도 친구니까 대놓고 무시하지는 말자. 성훈이 말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솔직히 우리랑 레벨이 다르지.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우리랑 레벨이 다르다니. 20년 동안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 미선이 항의했다.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동석이가 말했다. 돈도 없고 차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솔직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조용히 뒤돌아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내 자리에 앉아서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다. 동창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민수야, 어디 갔었어? 미선이 물었다. 화장실 다녀왔어. 아, 그래? 그녀는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았다. 아마 내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이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도착한 것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연회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다. 뭐지? 무슨 일이야? 태웅이 목을 빼고 바라봤다. 누가 온 것 같은데? 성훈이도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입구 쪽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다. 경호원들로 보였다. 그 뒤로 중년의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준호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 순간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검찰총장 김정우였다. 뉴스에서 자주 본 얼굴이었다. 저기, 혹시 검찰총장 아니야?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검찰총장? 정말? 동석이가 눈을 크게 떴다. 연회장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김정호 총장을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왜 갑자기 검찰총장이 이 동창회에 나타난 것일까? 김정호 총장은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어디선가 나를 찾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이 여러 테이블을 훑어보다가 우리 테이블 쪽으로 향했다.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미선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 태웅이도 어리둥절했다. 김정호 총장은 확실히 우리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경호원들도 함께 따라왔다. 연회장 전체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정호 총장이 나를 보더니 깊숙이 90도로 인사를 했다. 김민수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순간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 테이블의 동창들은 입을 벌린 채 나와 김정호 총장을 번갈아 바라봤다. 아, 김정호 총장님. 안녕하세요. 나는 당황하면서도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다. 변호사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동창회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총장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태도는 마치 나를 대단한 인물로 대하는 것 같았다. 변호사님께서는 여전히 건강하시죠? 그때 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요. 나는 짧게 답했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사실 김정호 총장과 나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2년 전 나는 한 가족의 억울한 사건을 맡았다. 거대 건설회사의 부정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가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변호사들은 상대가 너무 크다며 맡기를 꺼려했지만 나는 그 가족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더 큰 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검찰에 제보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김정우, 지금의 검찰총장이었다. 내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검찰은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고 결국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대형 사건으로 발전했다. 김정호 검사 당시는 나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표했고 그 사건으로 그는 승진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로도 김정호 총장과는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호 총장이 말했다. 네, 물론입니다. 김정호 총장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우리 테이블의 동창들은 충격에 빠진 것 같았다. 민수야, 방금 뭔 일이야? 태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검찰총장이랑 어떻게 아는 거야?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냥 일로 알게 된 사이야. 나는 간단하게 답했다. 일로? 무슨 일? 성훈이 추궁했다. 예전에 사건 하나 때문에 나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싫었다. 사실 그들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었다. 와, 대박이다. 동석이가 감탄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와서 인사하는 변호사라니. 순간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야, 너 혹시 대단한 일 했었어? 미선이 궁금해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변호사 일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하지만 내 말과 달리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다른 테이블의 동창들도 하나둘 우리 테이블로 몰려왔다. 민수야, 방금 검찰총장이 너한테 인사했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혹시 유명한 변호사였어? 질문이 쏟아졌다. 조금 전까지 나를 레벨이 다르다며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민수가 원래 유명한 변호사였나? 지훈이 어리둥절해했다. 아니, 나는 당황했다. 이때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혹시 김민수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총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이 되시면 연락드리겠다고 하시네요. 매니저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가 떠난 후 테이블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저녁 식사까지. 태웅이 중얼거렸다. 민수야, 너 진짜 대단한 변호사구나. 준호의 어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존경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민수야,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유명한 대형 비리 사건에 관여했었어? 2년 전에 대박났던 그 사건?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설마 그 사건이야? 동석이 눈을 크게 떴다. 대박. 그럼 민수가 그 사건의 핵심 제보자였던 거야? 지훈이 놀라며 물었다. 여전히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와, 그럼 그때 신문에 나온 양심적인 변호사가 민수였던 거네? 미선이 감탄했다. 그때 그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을 때 나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단지 한 변호사의 제보라고만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누구인지 대충 알고 있었다. 민수야, 왜 그때 말 안 했어? 태웅이 아쉬워했다. 별로 자랑할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국정농단급 사건을 터뜨린 게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순간 나는 아이러니를 느꼈다. 조금 전까지 이들은 내가 월 300만 원밖에 못 번다며 무시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나타나서 인사를 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민수야,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왜 지금도 그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그 정도면 대형 로펌에서도 모셔가지 않을까? 좋은 질문이었다. 사실 그 사건 이후 몇 개의 대형 로펌에서 제의가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돈이 다가 아니거든. 나는 간단하게 답했다. 하지만 성훈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아마 그래도 돈은 중요하지 않냐고 하려다가 분위기상 말을 못한 것 같았다. 민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해수 선생님이 서 계셨다. 선생님은 이미 7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다. 선생님, 모두들 일어나서 인사했다. 앉아, 앉아.
방금 전 광경을 봤는데 우리 민수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선생님은 내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셨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달랐어. 성적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했거든. 친구들이 괴롭힘 당하면 앞장서서 막아주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 선생님의 말씀에 동창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때도 그랬어. 어떤 선배가 후배들한테서 돈을 뺏는 일이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모른 척했지만 민수만은 그걸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해결했거든. 나는 그때의 일이 기억났다.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그런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 큰일을 했다니 선생은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동창들은 모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수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우리가 오해한 게 있었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해? 아니, 그게 준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이때 태웅이 용기를 내서 말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너무 돈으로만 성공을 판단했던 것 같아. 미안해.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성훈이도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만약 김정호 총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나를 무시했을 것이다. 괜찮아. 나는 덤덤하게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일이 시작되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정호 총장에게서 온 문자였다. 변호사님, 오늘 저녁 8시에 시간 되시면 따로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나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동창들이 궁금해하며 바라봤지만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 바뀔 때가 온 것 같았다. 동창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김정호 총장이 떠난 후 다른 테이블의 동창들까지 우리 테이블로 몰려들었다. 모두들 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쏟아냈다. 민수야, 정말 대단하다.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검찰총장이랑 그런 사이였다니. 진짜 존경스럽다. 하지만 나는 이런 관심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를 돈도 없는 실패자 취급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민수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우리가 아까 실례한 말 있었으면 정말 미안해.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특히 준호와 태웅은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뭔 말?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그게 아까 경제적인 얘기할 때 성훈이 말끝을 흐렸다. 아, 그거?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별로 신경 안 써. 사실이잖아. 그들은 더욱 어색해했다. 내가 태연하게 반응하니 오히려 그들이 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이때 호텔 매니저가 다시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더욱 정중한 태도였다. 김민수 변호사님, 김정호 총장님께서 추가로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총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변호사님의 동창분들도 함께 모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모든 동창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저희도요? 미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총장님께서 변호사님의 소중한 동창분들이라고 하시면서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사실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한 상황이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8시에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뵙겠습니다. 매니저가 떠난 후 동창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와, 검찰총장이랑 식사라니. 대박이다.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어? 민수 덕분에 정말 귀한 경험하게 됐네.
그들의 반응을 보니 아이러니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덕을 보게 된 것이다. 동창회가 끝나고 우리는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창들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우리 옷차림이 괜찮을까? 미선이 걱정했다. 검찰총장이랑 뭘 얘기해야 하지? 동석이도 불안해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김정호 총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김민수 변호사님, 그리고 동창분들, 어서 오세요. 우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에 동창들은 더욱 긴장한 것 같았다.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정호 총장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김정호 총장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변호사님과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년 전 그분이 아니었다면 그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혹시 모르셨나요? 김정호 총장이 놀라며 말했다. 변호사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네요. 당시 대형 건설회사와 정치권의 유착 비리를 폭로한 사건이 있었죠?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뉴스에 크게 나왔던 사건이었다. 그 사건의 첫 단추를 푼 분이 바로 김민수 변호사님입니다. 그분의 제보가 없었다면 그 거대한 비리는 그대로 묻혔을 거예요. 와, 태용이 감탄했다. 당시 변호사님은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정의를 위해 나서주셨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분이죠. 김정호 총장의 말에 동창들은 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사실 오늘 변호사님께 중요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정호 총장이 본론을 꺼냈다. 어떤 제안인가요? 나는 궁금했다. 정부에서 새로 신설하는 사회정의실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동창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건 나는 당황했다. 물론 현재 하시는 일과 병행 가능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 연봉은 연간 2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2억. 지금 내 연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게다가 정부 차원에서 변호사님의 개인 사무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남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직원들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동창들의 입이 벌어졌다. 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는 표정이었다. 변호사님께서 평소 하시던 일들을 정부 차원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일들 말이죠. 나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돈도 중요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더 의미 있었다. 시간을 좀 주시면.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호 총장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님은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분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로비로 내려왔다. 김정호 총장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동창들과 나는 호텔 라운지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들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 뭔 말? 아까 우리가 한 말들 정말 부끄럽다.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나는 태웅이 말했다. 돈 얘기하면서 너무 무례했어. 정말 죄송해. 맞아.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했어. 성훈이도 사과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이제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 나도 이해해.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래도 미선이가 말했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 너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한 우리가 잘못이야. 동석이도 반성했다. 그런데 민수야, 지훈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 제안 받을 거야. 아직 모르겠어. 생각해봐야지. 사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었다. 받아야 돼. 준호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 맞아. 정부위원장이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 태웅도 동조했다. 이제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야, 우리 진짜 자랑스럽다. 미선이가 말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나중에 사람들한테 자랑해도 되지? 성훈이 웃으며 물었다. 별로 자랑할 일도 아니야.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알게 됐구나.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아침에 동창회에 갈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돈도 없냐고 무시했던 동창들이 이제는 나를 존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김정호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장님, 어제 제안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달 후, 나는 강남의 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회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 김민수라는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동창들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민수야, 뉴스 봤어? 정말 축하해. 우리 동창 자랑이야. 언제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하자. 나는 메시지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더 이상 화가 나지는 않았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진짜 성공이었다. 동창회에서 시작된 하루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정의감, 신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